자, 이제 7월의 첫째 주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6월 30일은 이제 중국의 6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7월 1일은 한국의 6월 수출 데이터 나오고요. 중국에선 6월달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요. 또 같은 날 미국에서 5월 구인 이직 보고서, 이제 졸트라는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일은 한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 7월 3일은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 또 미국의 6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7월 4일 이제 금요일은 미국이 그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휴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날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이죠. 7월 5일부터 네. 월드 투어를 드디어 좀 시작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벌써 몇 개 보이네요. 주목할 변수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고용 지표죠. 이제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오면 네. 7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리는 더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고용 보고서를 이제 7월 3일 날 발표하니까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도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요인으로는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텐데 지금 시장 예상은 영업이익이 6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올지 한번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이제 7월 1일 날 나오게 되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초강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더딘 건지. 네. 그걸 또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하면은 더 좀 열불이 난다. 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삼성전자 얘기 또 SK 하이닉스 얘기 좀 자세히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이제 하이닉스가 시총 200조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죠. 왜냐하면 삼성 다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놀라운 지금 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근데 일단 뭐 다들 아시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성과 내는 건 결국 엔비디아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삼성은 거기에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숫자에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한번 애널리스트들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네.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이 36조를 예상해요. 근데 삼성은 31조밖에 안 돼요. 역전됩니다. 전체 실적이. 그리고 내년에 하이닉스가 39조, 삼성이 39조니까 내년은 이제 똑같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하이닉스가 40조, 삼성전자가 45조. 그러니까 27년 가서야 다시 좀 역전하는데, 근데 둘 간의 그 덩치 크기가 있잖아요. 시총 차이. 그렇죠. 그거 비하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못하는 거죠. 예. 삼성의 45조 원도 적은 게 아닌데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가벼운 몸으로 네.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만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핸드폰도 하죠, 가전도 하죠. 그렇죠. 좀 이게 파운드리도 있고 분산돼 있어서,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못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거죠. 뭐 부담은 없어요. 뭐 주가 자체가 하이닉스보다 이제 장점은 뭐 크게 이제 물릴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담은 없는데 언제쯤 위가 열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고민인데, 근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것도 삼성한테도 좋은 뉴스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은 언제 달릴지 모르지만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 뉴스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사이클을 천천히 타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죠. 이렇게 올랐으니 또 좀 팔까, 네. 이 고민이 있는데, 이익 실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팔 이유는 없다고 저도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실적 전망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36조, 내년 39조, 내후년 40조입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꺾여요. 그러니까 올해 36조인데 내년에 3조밖에 못 벌고요. 내후년은 겨우 1조 늘어요. 그럼 성장이 확 꺾이는 네, 거거든요. 성장 폭이 둔화되니까. 네, 맞아요. 그럼 피크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파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번에 JP모건이 또 영업이익 전망치를 따로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 국내 증권사 추정치고, JP모건은 올해 38.6조인데 비슷하죠. 내년에 46.1조예요. 그리고 27년은 60조가 넘어요. 그냥 계속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JP모건은 27년까지 계속 성장한다. 이 논리면 지금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구 말이 맞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저는 후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앞서 일부에서도 그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의 의견처럼 공급이 줍니다. 공급 주는데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져요. 이게 폭발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을 못 늘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 사이클이 27년까지 이제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사이클 상승이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를 지금 자리에선 피카 우려 때문에 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지금 6.9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아직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이익 대비.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먼다 이거보다도 보유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쉽게도 MSCI 선진지수 편입, 이거는 또 좌절이 됐습니다. 이 편입 후보군에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기대 그냥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기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좀 아쉬운 게 MSCI가 너무 까다로워요, 진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할 만큼 좀 해줬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FTSA라 그러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하는 이쪽은 이미 우리는 선진지수인데, 맞아요. 유독 모건스탠이 정말 너무 좀 타이트하게 하는데, 다른 건 다 통과됐는데 시장 접근성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몇 가지 요인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왔고, 공매도 금지 해제한 거는 이제 뭐 좋다, 이거 이제 평가를 굉장히 높여줬는데, 아직은 좀 외환시장이라든가 역외 환율 시장 이런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이 좀 접근하기에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사실 이게 꼭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환시장도 새벽 2시까지 열어줬고, 되게 영문공시도 해주고 있고, 배당도 원래 연말에 그 연말까지 이제 갖고 계시면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배당금 결정한 다음에 배당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MSCI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국처럼 배당금을 먼저 정한 다음에 주주를 확정해라, 그렇게 좀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걸 좀 이제 그런 제도로 이제 하겠다고 정관도 변경했는데, 네. 그게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건 아닌데 MSCI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야,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지금 조금 더 해라, 이런 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아쉽게 올해 또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의지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도 MSCI에 들어갈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걸로 좀 보여지고, 그 MSCI 신흥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흥국 비중이 옛날에 18%였거든요. 지금 8.99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이 비중이 줄면 외국인은 팔아요. 계속 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한국 비중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빨리 선진국으로 옮겨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필요한데, 아쉽게도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고 또 기대를 버릴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요즘의 화두는 진짜 머니 무브입니다.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건데,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는 계속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유동성 장세는 뭐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세가 무서운 게 정말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이 돈에임이라는 게.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면 100% 오를 게 막 200% 오르기도 해요. 네. 이 돈에임으로. 그래서 무서운데, 지금 은행 대기 자금이 최근에 13조 넘게 증가를 했고, 이 중에서 또 주식으로 좀 들어온 자금도 늘고 있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65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최근에 한 8조 정도가 주식 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못 견딥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그 국민들도, 왜냐하면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낮은데 정부가 돈 푼다고 하면 돈 가치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금 아파트도 막 신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 뭐 규제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돈값이 떨어지는데 뭐라도 사긴 사야 되거든요. 자산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쪽으로도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보통 강세장이, 이런 유동성장이 언제 끝나냐면요, 이제 긴축할 때 네. 돈 푼 걸 언젠간 조이거든요. 그때 끝나는데, 아마 코로나 때 이후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금리 인상을 처음 했냐면, 돈 풀고 난 다음에 첫 금리 인상을 21년 7월에 했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이었어요. 딱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꺾여버렸어요, 네. 실제.
코스피 지수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했죠. 이제 금리 인상 했을 때랑. 그런데 지금 올해는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 말까지는 유동성 장세 이어지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국정연설을 했죠. 국회 가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다. 그러니까 긴축하면 안 된다. 돈 풀어야 된다. 추경 빨리 해서 살리자. 이 얘기는 뭐죠? 계속 이제 유동성을 주입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이제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자본시장 정상화하겠다. 이 언급도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뭐 일단 계속 된다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코스피는 정말 5천을 향해 질주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뭐 부진하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왜 부진했냐? 그 부진했던 이유가 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코스닥 비중을 늘리면 뒤늦게라도 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수만 보면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가 30% 올랐는데 코스닥은 18%니까 적은 건 아닌데 뭔가 좀 못 오른 것 같은 아쉽죠. 느낌이죠. 네. 상대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코스피는 반도체도 있죠. 거의 바이오도 있지만 2차전지도 있지만 그 밑에 원전 있죠. 방산 있죠. 조선 있죠. 은행, 뭐 자동차 골고루 다 있어요. 네. 거기에 상법계정, 증권, 지주사, 이들이 시총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골고루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는 계속 좋은데, 코스닥은 일단 압도적으로요, 그냥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제일 많습니다. 이 두 개. 근데 이들이 둘 다 부진해요, 지금. 여기가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 때문에 그래요. 비중 때문에 좀 이게 좀 못 올랐던 거지. 그리고 알테오젠과 펩트론 같은 기업들 작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미 많이 올랐죠. 코스닥이 안 갈 때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들이 못 나서가 아니라 그냥 좀 이들이 좀 부진해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2차 전지는 아직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쉽게 못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총 비중 차이가 이걸 좀 만들었지, 뭐 코스닥에 뭔가 이 개별 기업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지금 새 정부의 지금 정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좀 친화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또 벤처 투자 통해서 유동성 공급 같은 것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부진할 때 코스닥을 더 늘릴 필요는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코스닥 지수도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엔 코스피를 어느 시점에서 같이 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못 올라간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결국 추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비중을 늘리는 전략 합리적일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뭐 초강세장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렇게 부르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앞에서 얘기한 삼성전자, 그다음에 바이오, 셀트리온,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뭐 포스코 홀딩스, LG전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답답한 실정인데, 그럼 상승 모멘텀이 언제쯤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시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점은 어려운데 근데 다 있어요, 모멘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언제 나오느냐에 좀 관건인데,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6만 원 좀 넘어서 다행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제일 크지만 그거 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냥 일단 정체됐다는 상황에서 두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AMD랑 브로드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성께 들어가요, HBM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금 평가가 되게 좋아요, 최근에. 특히 내년에 AMD의 AI 가속기 매출이 좀 크게 늘지 않겠냐라는 미국 주요 증권사들의 분석이 있으니까 AMD가 잘해주면 삼성전자한테 되게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퀄컴 수주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언제 확정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충분한 모멘텀은 엔비디아 말고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셀트리온도 되게 지금 주가 못 가지만 그게 이제 진펜트라라는 신약이 미국에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좀 부진해요. 그래서 좀 실망해가지고 주가 안 가지만,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비용이 좀 축소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이제 증권사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복제약이죠, 바이오시밀러, 이거를 규제를 완화시켜서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침투시키는 게 좋죠. 그러면 약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언젠가 또 반영되면
주가가 또 한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지금 철강도 하니까 근데 중국이 아마 하반기에 철강 감산할 거라는 얘기가 네. 있고요. 또 열형 강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판에 대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너무 싸게 들어오나 봐요. 거기다 이제 반덤핑 관세 때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7월에 발표될 거래요. 반덤핑 관세를 해외 제품에 때리면 포스코홀딩스는 반사이익을 얻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행히 또 요즘에 유럽 전기차 판매가 좀 호조니까 이런 게 반영돼서 2차 전지에 조금 호재가 생긴다면 또 모멘텀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LG전자도 참 지금 주가 못 가고 있는데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과전 수요 약화 때문에 주가 좀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거 다 반영됐고 특히 요즘에 GM이 테슬라는 좀 부진한데요. GM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LG전자가 GM 쪽에 전동화 부품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성장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이게 언제쯤 주가에 반영되느냐가 좀 관건이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저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이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안 가서 좀 답답하지만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 기다리면 예, 근데 온다. 그게 언제 되느냐가 시점을 이제 알 수 없다. 관건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주들 그래도 좀 위로를 당분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도 진짜 보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진짜 이렇구나 싶은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가 곧버스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엊그제는 지수 상승에 베팅해서 단기로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어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2배짜리 ETF 곧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게 맞는 전략이에요? 지수 3000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근데 이게 지수 3000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게 정상화되는 거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쯤 이제 곧버스나 이런 게 인버스가 맞냐면 이제 흔히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너무 좀 정말 너무 과열됐을 때. 과열됐을 때. 근데 지금 물론 단기 과열은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뜨겁게 올라왔으니까 시키는 건 필요하죠. 근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곧버스를 언제부터 샀냐면 네. 2000 그때 700 넘으면서부터 이 위가 열리면서부터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뭐 3000 이상에서 곧버스 하신 분이야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데 문제는 그 밑에서 곧버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 25일까지 개인 투자분들이 곧버스를 4,295억 샀거든요. 그때부터 수익률이 마이너스 27.1%예요. 엄청난 손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셨으면 굉장한 지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제 장이 꺾였냐, 이제 완전히 끝났냐 그런 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저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곧버스를 저는 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리한다 이게 아니라 좀 흔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장이. 한 며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면 곧버스 가격이 반등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비중을 적절하게 좀 줄여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람의 방향이 좀 위로 가는데 역행하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반대로 가기 위한 지금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많이 오른 거 말고는 그냥 그동안 이렇게 오르지 않았었으니까 맞아요. 안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박스피니까요. 위에서 때리면 그냥 수익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의 상승은 또 그때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위를 바라봐야 된다. 바람의 방향이 위라고. 그것도 되게 무거운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2020년, 21년에는 그때 참 안타까웠지만 주식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 그룹이 몇 개 막 상장했죠. 그 다음에 그때 막 몇몇 대형사들 그때 크래프톤도 아마 상장했던 것 같고 맞아요. 큰 기업들 몇 개 상장. 제일 결정타가 LG엔솔 상장. 100조짜리. 기억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요는 계속 좋은데 공급이 몇 배가 늘어나면 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못 갔던 이유 중에 결정타가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복 상장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못합니다.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 엠무브라고 있어요. 이거 윤활유 뭐 되게 알짜해서 분기당 한 1,000억씩 벌거든요. 이거를 원래 상장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 상장을 포기해 버렸어요. 왜요? 이 중복 상장이 이슈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LG엔솔 얘기를 그때 꺼내셨어요. 정확하게 LG화학 주주분들은 이게 진짜 아주 알맹이가 통통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LG엔솔이 상장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빈 껍데기밖에 없다. 쪽점이었어. 예.
그래서 중복 상장을 그냥 아예 대놓고 비난하셨거든요. 이제 못하는 거죠, 사실상.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상장이 점점 줄겠죠. 상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면 큰 회사들이. 그러면 수요는 계속 느는데 오히려 공급은 줄어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네. 공급은 줄고 수요는 증가. 그러면 옛날과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방향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나 곧버스 투자는 아직 저는 단기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나 곧버스는 단기적으로 막 투자를 하셔가지고 3,100에서 내가 인버스를 이제 했으면 지수가 3,000 빠지면 수익 나잖아요. 그렇죠. 3%. 네. 그럼 그렇게 그 수익은 괜찮은데 이걸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만약 지수가 4,000 가면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방향에서 인버스를 잘못하면 주식에서 번 돈도 다 까먹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저는 함부로 이런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 언젠간 꺾이겠죠, 시장이라는 게. 근데 아직은 그렇게 뭐 대세 하락으로 좀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상승에 베팅하는 거는? 상승에 베팅하는 거는 이제 그 코덱스 200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내려갈 때 이렇게 분할로 모아가는 건 좋은데 저는 어쨌든 2배짜리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요. 네. 국내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원전이었던 고리 1호기의 해체와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이 해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얼마 없다고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큰 시장이 열린다고. 원전 지금 고리 원전기가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데 이게 멈춘 지 8년 됐잖아요. 그래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드디어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해체 작업. 근데 이게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원전 해체는 설계부터 내부 방사성 물질 제거하는 뭐 제염, 철거, 부지보건까지 이게 무려 10에서 15년이나 걸린대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승인이 떨어졌고 해체 비용만 1조 713억이래요. 해체 비용만? 네,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연구 정지된 원전이 현재 215기나 된대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5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 원. 네, 달한다고 하는데 이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4개밖에 없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경험을 쌓게 된다면 이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한정 KPS나 오르비텍, 우진엔텍, 세아베스틸지주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원전 해체 시장도 우리가 원전 건설 시장 못지않게 본격적으로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보고서 보고 일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개 이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버스 사신 분들은 여기 김수현, 박승현 그 하나투자증권 연구원님들의 의견에 맞다. 이분들 의견이 맞아. 그래서 인버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쓰신 또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쓰신 제목이 7월 쿨링 브레이크. 좀 이제 쉬어가자 이 얘기고 지금 과열이래요. 거래대금 회전율이 3.5배까지 상승해서 20년, 21년 이후로 가장 높은 그만큼 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활발했기 때문에 좀 식혀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 신용이 11.7조까지 늘어서 22년 1월 이후로 가장 많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거래 비중이 지금 70%까지 육박을 한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좀 쏠려 있는 것도 좀 사실이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유동성 장세는 더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고점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밸류가 비쌀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분할로 매도하는 게 좋다. 오를 때마다 비중을 줄이자. 이런 좀 의견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PER이 11.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싸진 않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월에 막상 실적 발표되면 이게 불미가 돼서 좀 약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은 일단 좀 조심하자 7월에. 예, 조금 비워놓고 생각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 제목은 12개월 타깃을 상향한다. 강세장이 진입한 증시 다음은 역사적 신고가. 그래서 지금 코스피 많이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35% 올랐거든요. 근데
1년 후,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목표 지수를 3,700으로 올려버렸어요. 굉장히 높게 올려버렸죠. 3,700은 올해? 예, 1년.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입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안에 달성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는 없는데 1년 목표치를 이제 3,700으로 잡았고요. 이유는 정부 정책이 결국 이번 강세장의 핵심 요인이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달러 약세다. 달러 약세는 외국인들을 주식을 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과거부터 강세장 이런 초강세장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특징이요 이익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의 의견과 정반대죠. 여기 이제 이익이 좀 오히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받지 않겠냐 이런데 이 KB증권의 의견은 다른 게 기업 이익 증가 때문에 강세장이 온 적이 별로 없고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요 이게 주가 지수가 급등한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면 수급이에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달러 강하면 미국을 많이 보잖아요. 미국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제 이건 외국인도 똑같고. 네. 근데 한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봤을 때 원화가 엄청 세요. 달러는 약해요. 미국 팔고 한국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우리 주식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면 가치가 계속 올라. 삼성 주가가 똑같아도 환율 떨어지면 그냥 벌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냥 돈이 벌리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달러 약세면 한국 증시에 좋은데 이게 근데 정부 정책과 지금 맞물려 버렸잖아요. 자본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까지.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지수로 올렸고 다만 이제 이분도 비슷한 의견은 뭐냐면 여름 가을엔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있긴 있대요. 그래서 코스피는 명백히 지금 단기 과열권 이거는 둘 다 일치해요. 과열권은 맞기 때문에 조정 나와도 이상할 거 아니다. 예. 그래서 또 트럼프가 언제 또 관세 뒤통수 때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하고 내년에 다시 강세장 재개되니까 뭐 결국엔 조정 받으면 사자는 얘기죠. 예. 그런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증권주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요.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원전주에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방사는 MNC솔루션, 한국조선해양 요 세 개 업종을 가장 좋게 보시더라고요. 요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거보다도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공통점은 좀 쉴 수 있다. 7월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담겨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길게 보는 눈은 그대로 가지고 있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6월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7월에는 뭐 쉴 수 있다 하셨지만 그래도 모르죠, 또 이게 모르죠.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 여세를 몰아서 또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7월에도 저희 엄블리의 비밀노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